전국이 장마권에 들며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까지 전국에 게릴라식 폭우를 퍼부은 뒤 잠시 남해로 물러나 숨고르기를 하다가 목요일쯤 다시 북상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 논란을 빚었던 수능 킬러 문항이 무엇인지도 예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야당은 방류에 반대하는 단식 투쟁을 확대했고 여당은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사드 괴담을 다시 보는 것 같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반란을 중재해준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과 후속 조처를 논의했습니다. 반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거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이 최우선이라는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서울은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장마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지금 아예 비가 그친 것 같네요. 오후에는 다시 비가 시작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부터는 다시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충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20에서 4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산사태 등 저지대 침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충청 남부와 남해안에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는 그 밖의 내륙으로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많은 곳에 2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많게는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시간대는 새벽과 출퇴근길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내리겠고 시간당 20에서 40mm, 일부 지역은 시간당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가 예상되는 충남과 호남, 경남 지방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상향됐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에서 잠시 벗어나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주 후반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또 한 차례 강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령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이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운전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성열 수석연구원 연결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저도 출근할 때 비 정말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날은 아무래도 사고가 좀 더 많아지죠? 예, 그렇습니다. 폭우가 갑자기 내리는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운전자의 전방시야가 짧아지게 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음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빗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음으로 인해 평소보다 짧아진 정지거리와 전방시야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약 10.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인 교통사고 심도보다 4.3배 증가해서 사고 100건당
평균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사고도 평소보다 더 많이 나고 치사율도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하는데 일단 비 오면 뭐 속도 낮추라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비가 오면 이 제동거리가 어느 정도나 많이 늘어납니까? 예,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그 강수량에 따라서 즉 전방 시야에 따라서 제한 속도는 뭐 20%에서 50%까지 줄이도록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 전방 시야가 나쁘고 노면이 젖어 있는 빗길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그 빗물에 의한 수막 현상으로 인해서 정지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 평소보다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타이어 마모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20%에서 마모 상태가 심한 경우는 40~50%까지 정지거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위험 운전을 하지 않고 그리고 타이어를 항상 점검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타이어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예, 타이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초에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최초의 홈보다 좀 홈이 많이 없어지는 상태. 대표적으로 뭐 100원짜리 동전의 한 3분의 1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게 눈이 많이 오는 겨울뿐 아니라 장마철에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혹시 비가 좀 많이 올 때 제동하는 요령이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비가 많이 올 때 제동하는 요령으로는 우리가 이제 급브레이크를 가급적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막 현상으로 인해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차량이 정지거리도 늘어나고 그리고 차량이 돌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차량을 제동할 때는 좀 짧게 끊어서 소위 말하는 펌핑 브레이크라고 하는 형태로 짧게 끊어서 밟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과속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가장 좋은 건 속도를 낮추는 게 좋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출근길에 우리 직원들도 보니까 올림픽대로 곳곳에 좀 이렇게 비상등 켜놓고 세워져 있는 차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좀 비가 많이 와서 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분들도 있었을 텐데 비가 정말 많이 올 때 이렇게 대로변이라도 차를 세우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는 구간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감속을 하고 비상등을 켜서 위험 상황을 주변에 전파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폭우로 인한 위험 상황에서 도로에 정지를 하거나 또는 도로변 갓길에 정차를 하는 행위는 그 전방 시야가 불량한 뒷차량에 의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지하지 않고 속도를 감속한 상태에서 위험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일단 그러면 대로변은 벗어나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폭우가 집중되는 구간은 정지하지 않고 저속으로 빨리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2차 사고의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대로변에서는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고요. 이면도로 그리고 좀 농촌으로 갔을 때 보면 이렇게 웅덩이가 좀 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날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도로가 침수된 구간에서는 우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통과를 하는 경우라면 먼저 그 본인 차량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차량마다 엔진 흡입구 높이가 달라서 침수 구간에 따라서 취약한 차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 흡입구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엔진이 구동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구멍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특정 차량의 경우는 좀 낮은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차가 지나갔으니까 나도 갈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두 차량의 특성이 다르면 뒷차는 엔진으로 물이 들어가서 정지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엔진 흡입구가 그 밖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외관상으로는 안 보이죠? 외관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구멍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바퀴의 절반 이상이 침수되는 구간에서 차량이 물을 밀고 나가다 보면 엔진 흡입구 쪽으로 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조심을 해서 물 웅덩이를 지나왔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검해봐야 할 건 또 따로 있습니까? 예, 물 웅덩이를 만약에 지나고 났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차량의 브레이크를 짧게 여러 번 좀 끊어서 밟아서 브레이크 라이닝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브레이크 성능을 100%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침수 피해가 있을 때마다 항상 여쭤보는 거기도 한데 주행 중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예, 만약에 그 침수된 공간이 지하차도 등 밀폐된 공간이라면 아무래도 그 차량 침수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먼저
반드시 대피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도로에서 차량 침수로 차량이 정지됐다면 반드시 무리하게 제시동을 걸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 침수 상태에서 제시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차량 엔진뿐 아니라 차량에 있는 전장품에도 이상을 발생시켜서 차량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침수됐다면 무리한 제시동보다는 차량을 견인 조치하여 세척, 정비한 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 아까 타이어 얘기했는데 이 타이어 공기압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예, 타이어 상태는 빗길 등에서 차량의 정지거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마모 상태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제동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다음으로는 빗길 등에서 제동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공기압을 높여 운행하는 것이 제동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는 타이어 압을 좀 낮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반대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눈길의 빙판길과 그리고 빗길이 갖는 그 노면의 특성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번 장마에는 피해가 꼭 없어야겠지만 지난해 이미 굉장히 많은 차들이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 차가 침수되면 어떤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 자연재해, 특히 그 침수 차량에 의한 차량 침수는 그 자동차 보험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 그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된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차량 보상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입 담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마가 전국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번 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성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현지 민영방송인 후쿠시마 주오 텔레비는 대형 크레인이 달린 배가 오늘 오전 해저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굴착기를 인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터널 방류구에 덮개를 씌우는 공사를 하면 오염수 해양 방류 공사는 끝납니다. 터널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설비를 최종 확인하는 검사를 오는 28일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 검사가 종료되면 방류 설비 준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야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야권의 오염수 공세에 맞서 사드 괴담 논란을 소환하며 가짜뉴스를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횡행하도록 방치한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주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환경 영향평가는 그리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오랜 기간 환경평가가 지연된 데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후쿠시마 약수터를 매우 아까워하는 것 같다며 약수터 물 좀 떠다가 정부 여당에 제공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여권 인사들이 자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고 하니 후쿠시마 약수터냐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핵 오염수가 한 번 바다에 뿌려지면 두 번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발언 각각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하며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선동이 괴담으로 판명됐지만 아직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미리 보기와 다름없습니다.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 우리 민주당이 그 약수터 좀 폐쇄하자,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그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하냐 지금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병 주고 약 주고식 횟집 투어에 기가 찹니다.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지지하고 그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니까 횟집 투어를 가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 84%가 방류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며 정의당이 국민과 함께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핵 오염수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걱정에 휩싸인 국민은 도대체 국가가 어디에 있느냐고 한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의 결론 도출을 시도합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정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넘겨받아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를 심의하게 됩니다.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모두 4단계이고 본회의 표결로 확정됩니다. 여의도 제1당이 중도 무당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 중에 100석 넘는 곳이 2곳이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거대 양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견제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게 바로 양당의 고민입니다. 보시는 건 4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거대 양당이 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로고도 없는 무당층,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치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당층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별로 들어가면 무당층이 가장 많은 곳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1당이 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원인이야 뻔합니다. 더는 믿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게 정치권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구태를 갈아엎어 보겠다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무당층을 노린 겁니다. 양향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은 각각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 의원은 앞서서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까지 확인했고 오늘 바로 첫 발을 뗍니다. 아무리 이 한국의 희망이 희망적이어도 용기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으나 그러나 기대는 한다. 그러나 절망 속에 호적거리고 싶지 않은 분들은 희망의 빛을 찾아서 오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 몇 분 정도나 관심을 보여서 한 5손가락은 넘어요? 그럼요. 금태섭 전 의원은 9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일단 지원하는 쪽에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몇 석 이거는 별로는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저께 금태섭 의원이 수도권에 30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30석은 되면 이제 뿌리 내릴 것이다. 네. 수도권이 121석이에요 지금 현재로. 예. 그러니까 뭐 이 후보자들이 나오면은 그 정도도 가능할 수 있다고 나온 거죠. 여러 차례 선거에서 고전하고 또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정의당은 재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과 TK를 기반으로 한 신당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신 대로 원내 정당이 이렇게나 많은데 신당 얘기가 나오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처럼 정당이 종류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무당층을 사로잡을 뭔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공정한 수능의 출제 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논란이 된 킬러 문항의 구체적 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사교육비 경감 대책 내놓게 된 배경이 뭡니까? 앞서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등학생 7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총 26조 원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생의 월 평균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초등학생이 37만 2천 원, 중학생이 43만 8천 원, 고등학생은 46만 원에 이릅니다. 최근 5년 사이 50% 넘게 급증한 겁니다.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교육부는 지난 4월 10년 만에 사교육비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유아와 초중 고등학생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도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집계됐습니까? 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2주 동안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까지 사흘 동안 중복 신고를 제외하면 모두 4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카르텔 신고로는 사교육업체와 수능시험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끼워 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4건이 있었습니다. 또 부조리 신고로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와 허위 과장 광고가 각각 4건씩 접수됐고 기타 교습 시간 위반이나 의견 제출은 26건 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교습 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수능 킬러 문항도 짚어준다고요?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최근 3년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이른바 킬러 문항 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당정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융합하고 꼬아서 내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교육과 과정 내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 문항은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킬러 문항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문제로 보통 정답률이 10%에서 20% 수준의 초고난도 문항으로 통합니다. 이달 초 6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되면서 담당 교육부 국장이 교체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사임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범위 밖에서 이런 초고난도 문항을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변별력 확보에 필요한 초고난도 문항과 킬러 문항의 차이가 뭔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하는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4학년도 수능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능을 5달 앞둔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과 정부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최근 교육 현장은 이른바 킬러 문항 대신 준 킬러 문항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초고난도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이보다 쉽지만 까다로운 중고난도 문항, 이른바 준 킬러 문항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이야기들이 학원가의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입니다.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킬러 문항이 없다고 해서 물수능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 공정한 수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모의평가가 공정한 수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이 쉽게 정돈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교육부 발표 이후 질서가 잡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개입하고 TV조선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한 전 위원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상의 문제점도 있었다는 주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다 부인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저희들을 반론을 펼칠 겁니다. 저희가 최근 지역농협의 금융사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에 있는 지역농협 대출 담당 임원 얘기입니다. 이 임원은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 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를 했고 규정을 위반한 것도 확인이 됐는데 여전히 그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지역 농협입니다. 지난 2020년 이 농협의 대출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상무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한도는 보통 땅값의 80%까지지만 상무의 부인에겐 실제 가격보다도 높은 금액이 대출됐습니다. 상무가 배우자 명의로 22개 필지를 사기 위해 1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돈은 모두 32억여 원. 이 가운데 농협 내부 규정보다 많이 나간 대출금은 10억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어떻게 내부 규정을 피해갔을까? 대출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은 원래 무작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무의 부하 직원이 특정 법인을 지정해 매매가보다 많은 돈이 책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 원래 대출금이 나가기 전 지역농협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배우자 명의로 대출 담당 상무가 거액을 셀프 대출 받았다는 내부 고발로 결국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농협 경기감사국은 감사를 벌여 지역농협의 대출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실제 거래된 땅값보다 많은 대출금이 나갔다는 사실 등을 확인해 해당 상무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상무는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산 건 조합원 수를 늘려 지역농협의 매출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감사 직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와이프나 저희 법인하고가 했다는 거는 순수하게 우리 농협 사업을 일으키자는 목적에 다른 데 없었고. 검찰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출 담당 상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상무가 재판 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농협이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며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무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셀프 대출을 했던 상무는 임원에서 물러났지만 감사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징계 없이 현재도 대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측은 남은 재판 때문에 관련 기록이 모두 검찰에 있다며 아직 징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지난 주말 충남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에 있는 놀이시설에서 한 남성이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여 태안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반소매 차림의 남자가 운행 중인 바이킹에 위험하게 서 있습니다. 안전바를 넘어서 좌석으로 옮겨 다니고요. 심지어 좌석 끝 등받이 위에 위태롭게 걸터 앉기도 합니다. 당시 놀이기구에 어린이들도 많이 타 있었는데 남자가 중심을 잃었다면 다른 승객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안전요원이 이걸 보고도 남자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놀이기구도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태안군 관계자는 제보 영상을 확인하고 이 놀이시설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다음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Поэтому, понимая вс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то, что будет пролита русская кровь с одной из сторон, мы разворачиваем свои колонны и уходим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олевые лагеря согласно плану.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 시도가 하루 만에 마무리되면서 마쿠 사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격 회군의 배경 그리고 중재 역할에 대한 추측이 무성한데요.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은 한숨에 러시아 남부 도시를 접수하고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역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경고했지만 프리고진은 북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란군은 하루 만에 800km를 내달려 모스크바 200km 앞까지 접근했고 수도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사이 전격 회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겁니다. 바그너 그룹이 회군하는 대가로 벨라루스행과 전원 불기소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프리고진과 교분이 깊은 루카셴코가 중재를 자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Дело в том, что Александр Григорьевич давно лично знаком с Пригожиным, около 20 лет. И это было его личное инициатив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которое было согласовано с президентом Путиным. 프리고진이 주민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점령했던 남부도시 로스토프 나도누를 떠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은 협상안이 프리고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침없이 진군하던 프리고진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프리고진은 아직 벨라루스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가 맹비난해온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거취도 미지수입니다. 용병 쿠데타가 전격 마무리된 정확한 이유와 루카셴코의 중재 역할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장 반란 종료 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동요를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란을 일으킨 프리고진이 가기로 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고 후속 조처를 논의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의 보도자료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야기한 러시아 남부 상황에 대해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튿날인 25일 오전에도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반란 중단을 중재한 루카셴코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틀 새 최소 3차례나 통화한 겁니다.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반란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반란을 멈추는 대신 프리고진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루카셴코는 프리고진의 동의를 끌어냈고 프리고진은 러시아를 떠나 벨라루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과 루카셴코 간 세 번째 통화에선 프리고진 관련 대응 등 구속 조처가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 무장 반란 직후 가혹한 대응을 경고했던 푸틴 대통령. Мы не дадим этому повториться. Защитим и наш народ, и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от любых угроз. 반란 사태 종료 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영 러시아 TV와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24시간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 열리는 정례 국가안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반란 종료 후 단속에 나선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 외교부도 반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거들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통화를 하고 러시아의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 이후 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고 두 정상은 러시아에서 최근 발생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별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 반란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확인하고 이번 사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체제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을 이끌고 러시아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반란을 일으킨 건 바그너 그룹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바그너 그룹을 독립적인 군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러시아 국방부를 향한 진군이라고 보고 프리고진이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바그너 그룹을 포함한 모든 비정규군에 다음 달 1일까지 국방부와 공식 계약을 체결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소는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 지휘권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려진 이 명령을 프리고진이 정치적, 개인적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가 부분 탈선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공원 그레나 룬드에서 오전 11시 반쯤 일어났습니다. 승객 14명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롤러코스터 제트라인 맨 앞 열차가 최대 8m 높이 선로에서 탈선한 뒤 추락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열차 앞부분이 부분적으로 탈선했고 나머지 열차는 6에서 8m 높이의 선로에서 멈췄다고 밝혔는데요. 목격자들은 앞쪽 열차의 바퀴가 선로에서 이탈한 뒤 다른 열차에서 떨어져 나와 추락하며 이 열차에 타고 있던 탑승객들이 함께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나온 명작 영화 친구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두 폭력 조직을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어릴 적 친구 사이였던 두 남성이 경쟁 조직으로 들어가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폭력 조직 한 곳이 최근 한 장소에 대규모로 모인 현장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장을 입은 남성 4명이 검은색 차량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차량 뒤 창문을 통해서 뭔가 알리는 듯 손짓하죠. 다음 사진 있을까요? 차량이 떠나자 이 남성들은 90도로 인사합니다. 부산 양대 폭력 조직 가운데 하나인 신 20세기파 두목 50대 A씨의 결혼식 날 포착된 모습입니다. 이 신 20세기파 영화 친구에선 배우 장동건이 맡은 역할의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유호성이 맡았던 다른 양대 조직인 칠성파와 함께 부산에서 30년 동안 세력 다툼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2년 전에 두 조직이 장례식장에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조직원 70여 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장에서도 여러 조직에서 하객 최소 200명 정도가 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만일을 대비해서 강력힘 형사 30여 명을 이 호텔 주변에 배치했는데 다행히 이날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 사례도 증가하자 금융당국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통합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근로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그럴싸한 법 조항이 적혀 있는 가운데 사업 목적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입니다. 자세히 보니 금리가 시중금리를 훨씬 밑도는 3.2에서 3.5%, 마치 정부 금융지원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문구도 여러 개입니다. 신청 방법도 이름과 연락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입력만 하면 끝입니다. 공식 사이트인 양 보이지만 서민금융지원기관을 사칭한 불법 사이트입니다.
최근 개시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처럼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이라고 속이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피해 신고 상담 건수만 100건을 넘어섰고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건수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팍팍한 주머니 사정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한 겁니다. 불법 업자들의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최근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는 상황을 이용해서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는 일단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 광고인 경우 도메인 주소가 정부나 공공기관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담 과정에서 개인 신용정보나 금전, 앱 설치 등을 요구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는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은 불법 광고 게시물을 발견한다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서울 용산구와 송파구의 집값 차이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부동산 R114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7,33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강남구가 6,988만 원, 송파구가 5,288만 원, 용산구가 5,232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 차이는 56만 원으로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좁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10년 전 업체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 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벌떼 입찰이 성행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 위법 업체에 대해선 향후 3년 동안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2위 LG가 롯데의 실책을 틈타 대역전극을 썼습니다. 부진에 빠진 롯데는 6연속 루징 시리즈를 이어갔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지은 기자입니다. 팽팽하게 흘러가던 LG와 롯데의 경기. 균형은 8회 말에 깨졌습니다. 신민재가 친 땅볼을 롯데 키스톤 콤비가 놓친 사이 LG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LG는 석점을 더 뽑아내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SSG를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앞에서 스트레일리 선수 공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후반 가가지고 좀 어떻게든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집중했는데 그 집중이 더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세가 사라진 롯데는 충격의 6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최하위 삼성은 선두 SSG를 잡고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선발 뷰캐넌이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 루키 류승민도 멀티히트로 활약했습니다. 계속 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팀의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오늘 이 경기로 승리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20안타 불방망이를 휘두른 두산은 키움을 대파했습니다. 양석환은 연타석 투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창원 경기는 비가 쏟아지면서 노게임 처리됐고 광주 경기는 우천 취소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가 SNS에 올려진 사생활 의혹 글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유제이스포츠는 SNS 입장문을 통해 황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한 근거 없는 내용의 소문과 비박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켜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SNS 계정에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을 만나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고 이후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